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이 와중에도 정치권의 총선 시계는 째깍째깍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내년 총선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이 전략적인 요충지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물량 공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한국당은 다시 인적 청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경수 지사 만난다면 어떤 얘기 나누실까요? 좀 해봐야죠. 저도 귀국하고 김 지사 그 일 입고 아직 못 봤거든요. 신공항도 얘기 나온 거죠. 그 여러 가지 하는데 다. 민주당에는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PK 민심이 점점 등을 돌리고 있는 신호가 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지율로만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아직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다 앞서는 상황인데 그렇게 많이 앞서지는 않는 상황이네요. 글쎄요, 요즘 뭐 지지율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수치인지는 솔직히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중도층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은 지지율이었어요. 지난번 보궐선거 때도 지지율 믿다가 보면 결론은 전혀 또 다른 지지율 어떤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PK 지역, 즉 부산, 울산, 경남을 지금 여권이 중요시하냐면 사실 이 지역은 18대만 하더라도 당시 한국당 계열이 41석 중에서 29석, 당시 민주당 계열이 2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20대 총선에서는 이게 40석 중에서 지금의 자유한국당 계열이 27석, 그리고 민주당이 8석을 얻었어요. 네. 더군다나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쪽에 광역단체 3명을 다 싹쓸이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 정권의 동진 정책이 상당히 이제 성공한 것이죠. 네. 그런 면에 붙여본다면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고 부산, 경남, 울산을 뭔가 이제 다음 선거에서도 이겨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지역이 상당히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심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경제 침체와 더불어서 현 정권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아시겠지만 울산, 그다음에 창원, 그렇죠. 부산에 지금 르노, 삼성자동차 등등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의원들도 굉장히 지금 긴장감에 있습니다. 과연 내년 선거에서 네. 얼마나 당선될 것인가. 근데 걱정이 있는 PK 것이죠. 지역의 지지를 토대로 이 정권이 탄생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됐지만 결국 집권을 하고 난 이후에는 경제적인 침체 등으로 점점 등을 돌리고 있는 신호가 감지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 보실 때요, 정당 지지율은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추세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흐름 가운데 하나 이제 단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추세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하향 추세고 네. 자유한국당은 조금 올라간 추세이기 때문에 네, PK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좀 위기의식을 갖는 거고요. 네. 또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지지율은 35%인데 잘못하고 있다는 지지율이 지금 55%거든요. 네. 그런데 내년 총선은 정권 3년차 이 중간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심판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네. 아마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는 상당히 이 PK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의 PK 사수 작전은 단지 민심 챙기기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다 죽게 생겼다는 현역 의원들의 생존 본능과 당 지도부의 위기의식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위기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했는데 좀 작은 시민들께서 풀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세종시에 충전소가 없어가지고요. 이제 도청에 수소차를 가지고 서울 갔다 오는 건 괜찮은데 세종시는 충전소가 없어요. 한 번에 갔다 와야 되는데 간당간당. 빨리 좀 만들어주셔야 돼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러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도 다 지금 PK에 좀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 방문 중에서 PK 지역이 7번째 방문을 하셨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고 본인이 또 출신이 PK잖아요. 그렇죠. 부산 출신이시고 또 최근에 인사수석도 부산 출신 본인하고 같이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분을 이제 인사수석 임명을 하셨고요. 대통령 주치 같은 경우 부산대 의대 교수를 또 임명을 하셨어요. 또 양정철 지금 민주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에 이제 김경수 오던 이제 도지사하고 시장을 만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PK 지역은 뭐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약진을 했고요. 지방선거에서 거의 싹쓸이를 했어요. 그 말은 결국
그 20대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세가 상당히 확장됐던 지역인데 최근 들어서 많은 부분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TK나 호남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지지율이 확보가 된 상태잖아요. 각각. 네. TK는 뭐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또는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 근데 PK는 사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뭐 보수적 성향이 좀 강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럼 왔다 갔다 했을 때 스윙 스테이트의 역할, 즉 결정적인 승리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지역이 PK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PK 지역을 사수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이기는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네. 수도권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미 한 번 승리한 경험이 있는 그 지역의 승리율을 계속 유지해 가려고 하는 민주당의 어떤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네. 경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네. 적극적으로 PK 지역에 지원을 약속하는 그런 공약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총선 요충지 PK를 향한 여권의 물량 공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거기다가 또 2호철, 3철 가운데 하나죠. 문 대통령의 세 사람, 3철. 2호철 전 민정수석 등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3철이 이렇게 전면에 나선다라는 것은 네. 다른 사람하고는 지금 원활하게 국정 운영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아. 그걸 반증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호철 전 수석까지 등판하게 되면 친문 패권주의가 좀 부활하고 있다. 여권 아하.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오히려 좀 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호남 지역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부산에 대한 이제 뭐 이 호남에 대한 홀대라든지 부산에 대해서 좀 이제 치켜세우는 이야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가서 뭐 호남 지역 가서 광주 같은 데 가서 뭐 여러분이 지지하지 않으면 제가 후보로까지 사퇴하겠습니다까지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PK가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동남권 신공항이나 지금 뭐 공기업 이전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럼 우리는 라고 다른 지역들이 다들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눈에 띄게 저러면 예를 들어 사실은 이제 이게 경제라는 게 단지 몇 군데 이전한다고 지금 활성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 정책 자체를 일단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지 않고 몇 개 보이는 것만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럼 우리 지역은 도대체 뭐냐라는 또 홀대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또 그런 PK만 챙기고 왜 우리는 뭐하냐.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벌써 몇 차례 걸쳐서 이제 경남만 갑니다. 수소차도 없이 경남만 가요. 다른 지역 수소차 왜 없습니까? 다른 지역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한쪽에 과대한 걸 하면 결국 다른 쪽에서도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자, 한국당 얘기도 좀 살펴봐야죠. 한국당의 총선 시계 역시 민주당 못지않게 숨가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당에서는요, 총선 전략으로 다시 물갈이, 즉 인적 청산을 꺼내들었습니다. 자당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당했고 그것의 뿌리가 되는 2016년 20대 총선의 공천에 많은 후유증을 갖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현역 의원들이 책임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갈이 폭도 크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책임, 그리고 20대 총선의 공천의 후유증.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는 거 보니까요. 결국엔 친박 청산, 친박들 들으라는 소리 아닌가요? 이거?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박계가 사실은 탄핵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을 청산하지 않으면 국민적 동의나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박계의 지지를 일정 부분 등에 업고서 대표가 됐고요. 네. 박근혜 탄핵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공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본인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본인의 수족과 같은 친박계를 끌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래야 그 공격을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컨대 친박계를 계속 끌고 간다고 생각해서 끌고 안고 가게 되면 뭐 친박 탄핵 또 박근혜 탄핵 문제, 친박의 뭐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오롯이 본인이 다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황교안 대표가.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된다고 하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지지해도 하더라도 네. 당이 쇄신하고 본인이 대선에서 만약에 뭔가 좀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본인의 수족과 같은 친박계를 끊어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아니 근데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친박 청산을 할 거였으면 그 앞 사람들은 못했을까요? 홍 전 대표는 왜 못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전 비대위원장도 사실 다 친박 청산을 하려다가 지금 다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못하고. 근데 더 나아가서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는 친박 청산할 수 있는 표면적인 명분도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직후였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유한국당 보수였고 보수 쪽에서 자유한국당 지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명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청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황교안 당대표가 어쨌든 뭐 당대표로서의 정체성이라든가 다른 걸 살리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현 정권과 각을 세우는 발언들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심지어 대한민국당이나 이런 데도 다 끌어안겠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전과 같은,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나 김병준 비대위원장 때와 같은 명분마저도 없는 거예요. 이제 와서 친박을 무슨 명분으로 청산을 하겠습니까? 네. 홍준표 전 대표도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끝내 성공하지 못했던 이 한국당의 인적 청산을 황교안 대표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무리수를 둔다거나 비민주적 어떤 절차를 통해서 룰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당대표의 그 공천의 자기의 당대표의 권한을 넘어서는 비민주적 어떤 공천 개입이나 이런 것을 이제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 취임 때부터 외연 확장을 강조해왔던 황교안 대표에게 한국당의 인적 청산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친박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으면 지금뿐만이 아니라 차기 대권 레이스에도 여전히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부정심보다도 더 못한 국회에서 들어눕긴 하고 광화문에 가서 대구에 가서 그러한 장애투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당신도 똑같은 구정치인이다. 오히려 구정치인보다 더 못하다 하는 나쁜 이미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과거 이해창 총재처럼 대통령이 다 된 것으로 대통령 행사를 하는 국민 앞에 옹만한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옹졸하게 정치해서 대통령 되겠어요? 한국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인적 청산 얘기가 황교안 대표의 아주 중요한 미션이었죠. 숙제죠, 숙제.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난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을 복기를 해보면 비대위 체제로 그 공천 물갈이를 잘한 정당이 집권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2012년에는 박근혜 비대위, 2017년에는 김종인 비대위를 내세웠던 이 문재인 그 후보가 이제 대표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도 본인이 직접 이 총선 그 공천 물갈이를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영입해서 이 공천 물갈이를 주도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주목을 다시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다시 불러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혹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혹하다요, 진짜. 이제 그분의 그 주특기가 과거에는 이제 경제 전문가였는데 네. 그 공천 전문가인가요? 인적 청산 전문가, 네. 공천 개혁 전문가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자유한국당은 인적 청산이 절실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풀기 힘든 수수께끼 문제인 것 같습니다.